They came with badges and the law in their hand. 그들은 배지를 달고 법을 손에 쥐고 왔다. We came with nothing but our names we had been hiding.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왔다. 그저 우리의 이름뿐. 그동안 숨겨왔던 이름들. That night, the bricks learned to fly, 그날 밤 벽돌은 날아오르는 법을 배웠고 and the street learned our voices. 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배우게 되었다. 스톤월이라는 제목의 작자미상의 시입니다. 이 시는 성소수자들이 자주 머물렀던 스톤월 인 클럽을 급습한 경찰과 그때까지 이름을 숨겨야 했던 성소수자들의 저항을 담은 시입니다. 1969년 6월 28일 미국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크리스토퍼가에서 6일간의 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 벽돌은 날아오르는 법을 배웠고 거리는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배웠습니다. 성소수자들의 평등한 권리를 요구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 스톤월 항쟁. 오늘도 여전히 소외의 그늘에 갇혀있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생각하며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는 빨간 방송. 붉은 오늘 51번째 스톤월 무지개의 기원 일부. 혐오에 맞서는 자긍심의 역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네. 오늘은 시작부터 약간 울컥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니요, 제가 저기 갱년기라서 목이 잠겨서 그렇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네, 저 5개월 만에 인사드리는 진행자 심재욱입니다. 네, 양경규입니다. 네, 붉은 오늘 사무국장 나경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으로 모신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마포구의원의 지역위원장 장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네, 한번 칠까요? 반갑습니다. 아, 아이고 참 잠깐 저희가 한 주를 뛰어넘어서 건너뛰어서 지금 붉은 오늘 3주 만에 찾아뵙는데 새로운 주제만큼 새로운 인물도 오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반가운 얼굴로 새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저도 지금 굉장히 떨리고 반갑고 그런데요. 아, 네. 뭐 더 어떤 특별한 인사를 해야 되나? 오늘이 4월 15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는 오래돼가지고 유튜브에는 없는데 예전에 팟빵에는 붉은 오늘에서 방송했던 4월 15일 제키 로빈슨 데이. 아, 네. 그렇군요.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그. 하하하. 네. 그 날입니다. 4월 15일. 붉은 오늘 사무국장 할 자격이 있네요. 아, 사무국장님 정도면 이렇게 줄줄이 4월 깨고 있어요. 15일은 전날 아니에요? 김일성 탄생일? 그게 4월 15일인가요? 그렇게 알고 제가 있는데. 왜 알아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시긴 했어요. 아까 이제 부지불식간에 인사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성평등 운동 그리고 성소수자 운동이나 장애인 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진보 정치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세 분 앞에서 그런 얘기를 듣자니까 제가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냥 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당의 전 국회의원이신 장혜영 의원님을 모셨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네, 의원님 붉은 오늘 그동안 시청을 좀 하셨었나요? 다 보지는 못했고요, 네. 솔직히. 네. 근데 이제 양경규 의원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는 궁금해가지고 찾아왔어요. 네. 근데 어떤 얘기를 하시려나? 그러니까 뭔가 약간 당 얘기를 하시려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본격 역사 방송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약간 좀 더 빨간 맛을 가미한 꼬꼬무 음.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하면서 몇 차례는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맞습니다. 붉은 오늘은 정말 진보의 역사를 다루는 그리고 전 세계의
진보의 역사를 만들어 왔던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네. 역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네. 꼬꼬무보다 이 방송이 더 오래됐어요. 아 정말요? 역시 사무국장님 오늘 확실하게 이렇게 대방출. 네. 꼬꼬무가 저희를 벤치마킹해서 그런 것 오히려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약간 꼬꼬무를 순한맛 붉은 오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가만히 있어봐. 얘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잠깐만요. 특별히 오늘 네. 붉은 오늘이 이제 성소수자 운동의 역사와 그들의 인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애 의원을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척 의미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붉은 오늘이 그동안 50개 에피소드 중에 젠더 문제나 성평등 운동의 역사를 다룬 것이 많지는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킨제이 보고서 자유부인과 1950년대 한국 사회 프랑스 혁명 속의 여성들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성소수자 운동의 역사를 다루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별금지법을 위해 그동안 국회에서 동분서주하셨던 장 의원님까지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그 의미가 더 큰 자리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네, 아무래도 원내에서 긴 기간 더 함께 했다면 좋았을 연경규 의원님이 또 이렇게 차근법 얘기를 해주시니까 지금 바로 또 화면도 만들어서 보여주시는데요. 저 때 제가 참 어렸네요. 무지개 팔찌를 했던 저 때가 참 기억이 나는데 사실 한국이 이제 벌써 2026년이면은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를 한 게 20년. 그런 거죠. 이지만 여전히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21대에는 그래도 정의당에서 이제 개원 한 달 만에 발의를 했었는데 22대에서는 계속 1년이 지나도록 발의되지 않다가 이제 올해 1월, 2월에 각각 이제 발의가 겨우 되기는 했죠. 근데 사실 뭐 선진국이라는 단어를 한국 사회가 참 좋아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OECD 38개국 중에서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미국이래. 일본과 한국밖에 없고, 일본도 그나마 이제 성적 지향 및 젠더 아이덴티티의 다양성에 관한 국민 이해 증진법이라고 하는 대체 법률을 이제 그나마 최근에 제정했기 때문에 사실 한국만 이대로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년 전인가? 사실 최근에도 갤럽 조사가 나오기는 했는데, 인권위 조사를 기준으로 해도 이미 67% 정도 그렇죠. 되는 국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20년째 특히나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계속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이 법안 제정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스토너를 다루는 방송이라는 거는 너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차별금지법 제정에 67%가 넘는 국민이 찬성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네네. 그거 이게 모르고 있는 지금 분도 대통령 많으실 것 지지율이 같은데. 역대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보다 약간 높아요 이게. 그렇죠. 맞아요.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은 차별금지법 찬성 여론 그러나 국회가 받아 앉지 않고 있는 상황 자체가 사실 성소수자 차별 문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듭니다. 역시. 네, 그렇습니다. 그 노력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을 거라고 생각하고 장혜영 의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했던 만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방송에도 같이 와주셨잖아요. 네. 어쨌든 이번 에피소드가 그런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방송 시작해 볼까요? 근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 방송에 오기도 했지만 붉은 오늘에 일고 있는 작은 변화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방송을 8년째 하고 있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네, 일입니다. 8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이 시즌 4에 해당되는 시리즈인데요. 이 시즌 4에서 시나리오 작가들이 새롭게 결합하고 있다는 점이 붉은 오늘의 새로운 변화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방송한 시즌 4 방송이 나치와 히틀러 그리고 한국 혁신정당의 역사 그리고 68혁명 아프리카의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90년대 학생운동사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나치와 아프리카 편은 제외하고 이 대본을 써왔던 양경규 위원장님이 두 주제는 썼고 나머지 주제는 다른 분들이 다 쓰셨어요. 네. 네. 그런데 오늘 이 스토널 항쟁의
그 대본도 지금 출연자로 나와 계시는 나경채 국장님께서 쓰셨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네. 이게 이제 몇 사람, 우리 이 출연하는 몇 사람의 방송이 아니라 이 붉은 오늘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의미 있는 방송으로 지속될 거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고 변화가 네. 있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그동안 이제 방송을 이 청취자로서 듣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 진행을 함께 하기는 했는데 대본은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거의 그 반강요에 못 이겨서 사실 쓰기 시작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쓰면서 의외로 이게 재밌었어요. 근데 재밌었던 것만큼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이게, 그래요? 이게 그 무슨 이 방송을 위해서 잘 정리된 무슨 텍스트가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이 주제로 된 단행본을 국내에서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퀴어의 역사 이거를 다루면서 하나의 부나 장으로 짤막하게 나온 언급된 부분들은 꽤 있는데 이게 쭉 정리된 역사가 찾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맞아요. 여기저기 조각난 자료들을 찾고 또 영어로 된 것들을 AI로 돌려가지고 번역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되게 고생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와 그동안 이 160번째 정도 되거든요. 161번째쯤 되는데 이게 그동안 이 대본을 거의 사실상 혼자서 써왔던 양정규 위원장님이 정말 밤을 많이 새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알았습니다. 역시 해봐야 아는 게 있나 봐요. 대단한 일이죠. 아니 그러면 우리 붉은 오늘의 이 그 성소수자 운동인 스토널 항쟁을 다루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성소수자 운동을 처음으로 집대성한 방송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사실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여러 명의 제가 아는 성소수자 활동가들에게 요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 좀 갖고 있으면 나한테 좀 달라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별로 없었어요. 아 그랬군요. 별로 없었고 정말 고생하셨네요. 또 그렇게 좀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근데 그런 방송을 해? 들어야지 이런 사람들 꽤 있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아유 고생 많으셨고 남다르게 의미 있는 방송이 또 오늘 방송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주제인 스토널 항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토널 항쟁이 뭔지 설명을 먼저 하고 그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배경이 뭔지 문화적인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스토널 항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맨 처음에 그 오프닝 멘트에서 읽어주셨던 1969년 6월 28일에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 크리스토퍼가 52번지에 있는 작은 바로 지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 20분 정도였어요. 보통 그 정도면 이제 다들 술 좀 먹고 이제 뭐 노래도 하고 뭐 춤도 추고 아니면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일 텐데요. 이 스토널 인이라고 하는 인은 INN으로 인인데 보통은 여인숙 뭐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뭐 게임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게임에서 숙소를 이제 인이라고 많이 쓰는데 여기선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선술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술집. 근데 이 스토널 인에서 예고도 없이 갑자기 경찰이 왁 들이닥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사건이 그때 뉴욕에서는 되게 비근하게 있는 일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 공공시설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성소수자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곳은 이런 스토널인처럼 마피아들이 이렇게 주류 허가 이런 거 없이 운영하는 술집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경찰이 급습한 거고 그렇지만 그날 밤에는 뭔가가 달랐다는 겁니다. 네. 보통은 경찰이 오면 사람들이 흩어지거든요. 또는 고분고분 체포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네. 바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입구 쪽에 모여든 겁니다. 그 숫자가 순식간에 수백 명으로 불어났고 그때 호송차로 끌려가던 한 여성이 군중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네, 이렇게 소리를 치지. 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바로 이런 소리였겠죠. 네. 네. 바로 이런 한마디가 도화선이 됐다 이 얘기죠. 네. 바로 이제 이렇게 시작된 건데요. 이 외침과 동시에 군중은 경찰을 향해 동전, 병, 벽돌 이런 것들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황한 경찰이 오히려 술집 안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경찰이 경찰 도망가서 안에서 바리게이트를 쳐요. 그러니까 이 경찰도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그만큼 항쟁 저기가 그러니까 뭔가 순식간에 기세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달라졌다는 얘기. 놀라기도 했을 테고. 아무튼 경찰이 안에 숨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해서 주차 미터기를 뽑아서 문을 막 부수려고 하고 불을 붙인 쓰레기를 던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충돌이 하룻밤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무려 6일 동안이나 경찰과 대치를 했다. 세상에. 그래서 이 일대가 거대한 저항의 거리가 되었는데 바로 이 사건입니다. 네. 화면으로도 지금 보이시는데요. 저렇게 막 이렇게 6일 동안 6일 술집에서 동안. 일단 경찰들이 난입했다가 오히려 이렇게 막 그쵸. 대치하는 상황이 된 거네요. 경찰은 고립되고 시민들은 거대한 항쟁의 경험을 한 바로 이것이 현대의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출발점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는 스톤월 항쟁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곤봉을 가지고 막 이렇게 위협을 하지만 사실은 엄청 쫄아 있었을 것이고 오히려 늘 쫄아서 경찰들 앞에서 수그리고 피하고 다녔던 드래퀸들. 근데 드래퀸이라는 걸 듣자마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그렇죠. 계실 테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성별 표현을 역전시키는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드래퀸의 경우에는 남성들이 이제 과장된 여성성을 표현하는 옷차림이나 말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쇼를 하는 드랙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걸 이제 드래퀸이라고 하는데 그 경찰들을 상대로 드래퀸들이 막 이렇게 나서서 킹라인 형성해가지고 막 위협하고 이런 장면들 어떻게 보면 되게 유쾌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처절하기도 한 이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던 거죠. 그렇군요. 아니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순간들이 벌어졌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날 밤 벽돌이 날아오르는 법을 배웠다. 그러니까 벽돌을 막 이렇게 벽돌이 이렇게 가만히 길바닥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튀어 올라서 누군가를 향해 맞아요. 날아가는 법을 그날 비로소 배운 거네요. 네. 왜 이런 19절이 나왔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숨죽여 살던 성소수자들이 그렇죠. 그래 튕겨져 그렇죠. 올라서 공격할 수 있는 누군가를 향해 저항하는 이런 걸 배웠다는 얘기로 그런 은유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 이게 1969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왜 이 시기였을까? 그 초라하고 지저분했던 스톤월 인에서 그런 바가 어떤 역사의 무대가 되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그 배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자, 그러면 1950년대 그 배경이 1950년대, 60년대 미국 사회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알아봐야 1969년도에 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지 이런 거를 좀 알아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한참 냉전, 뭐 민권운동, 흑인들의 그 민권운동이나 반전운동 이런 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럼 제가 먼저 미국의 1950년대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한국의 90년대 학생운동을 9부에 걸쳐서 다뤘는데 미국의 50년대를 아주 짧게 정리하려고 하니까 좀 난감하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상징하는 결정적인 사건들 몇 개를 가지고 미국의 1950년대를 한번 톱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될 사건이 1954년 5월 17일에 있었던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판결입니다. 당시 이제 캔사스주 토피카에 살던 초등학생 린다 브라운, 집에서 겨우 5블록 떨어진 백인 학교를 두고 매일 건널목을 건너서 먼 길을 돌아서 이렇게 흑인 전용학교로 등교를 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코앞에 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미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분리하되 평등하다라고 하는 기존 판결, 이게 소위 separate but equal이라고 하는 이 판결인데요. 이것은 1896년 플래시 대 퍼거슨 판결이라고 이제 불리는 건데 기차 칸을 흑인 칸과 백인 칸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기차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지만 평등하다라고 하는 판례가 59년 동안 유지된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근거로 해서 흑백 차별이 모두 이루어졌었는데 이 판결이 뒤집어진 사건이 1954년 5월 17일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판결이었던 거죠. 그래서 린다 같은 아이들도 이제는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되고 흑백이 같이 학교를 다니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만들었던 판결이 된 거고 이것은 어쨌든 그동안의 흑인 민권 운동에 있어서 엄청난 전향적인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건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50년대를 상징하는 특히나 흑인 민권 운동에서 대표적인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요 사건 다음 해에 네. 1955년 12월 1일에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많이들 아시는 이름일 것 그렇죠. 같아요. 로자 파크스의 버스 승차 거부 사건이 터지는 거죠. 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저기 앉아 계신 분이 로자 파크스 님인데요. 우리로 치자면 로자 파크스 활동가님 정도로 불러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이야기가 너무 유명해지다 보면 윤색돼 가지고 맥락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퇴근길에 다리가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라고 하는데 안 일어났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미 12년 전에도 같은 버스 기사한테 쫓겨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준비된 활동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흑인들은 앞문으로 타서 돈을 내고 그리고 다시 내려서 뒷문으로 타야 되는 종류의 굴욕적인 규칙을 지켜야 됐는데요. 이날은 앞문으로 타고 그냥 앉아버린 거겠죠. 근데 이러면은 널 체포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기사한테 그럼 그렇게 하세요라고 담담하게 대답을 했던 거죠. 그리고 훗날에 이때를 회고하면서 내가 피곤했던 건 몸이 아니라 굴복하는 것 그 자체에 지쳤던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1년 넘는 버스 보이콧으로 계속 이어졌고 이 흑인 민권 운동의 어마어마한 전국적인 도화선이 됐죠. 그렇죠. 네. 아니 흑인의 경우에 앞문으로 타서 요금을 내고 다시 내린 다음에 다시 뒷문으로 타야 되는 이상한 이런 걸 해야 되는 건데 왜 그러냐? 버스 앞쪽은 백인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백인 전용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유색인종이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요금 내고 내려서 뒷문으로 타는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네요. 정말 그 뭐 말도 안 되는 야만의 시대였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20세기 전반의 양차 대전을 거치면서 사망자만 8천만 명이었다는데요. 그 8천만 명이 이게 가늠이 됩니까? 우리나라 남북 인구를 합친 것만한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전쟁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뭐 이거를 야만의 시대라는 말 말고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야만의 시대를 지나서 전쟁은 끝났는데 그 지나서 도달한 시대가 또 다른 야만의 시대였다. 양차 대전을 지나서 1950년대 미국이 도달한 사회는 전쟁은 없어졌지만 기본적인 거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 그런 시대였고요. 그런 속에서 린다 브라운의 등굣길, 로자 파크스의 그 버스 좌석이 결국 미국 사회 전체를 흔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50년대가 이렇게 법적 평등의 근거를 만들고 대중운동의 어떤 이 실천의 근거가 혹은 역사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했고 근데 또 반대로 그 희망을 짓누르던 공포도 동시에 생겼던 그런 시대다라고 50년대를 요약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50년대 하면 그 유명한 소위 빨갱이 사냥으로 몰아넣은 냉전 차제 아래서 자행된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50년대 말부터 시작돼서 60년대까지 이어지는 이런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공산주의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온 나라를 뒤집어 놓았던 사건. 여기서 정말 잔인하게 타겟이 된 또 하나의 집단이 바로 성소수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런 성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그 색출, 네. 탄압 이걸 라벤더 공포라고 부른다고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빨갱이를 포함해서 이제 빨간색의 공포란 뜻이죠. 네. 네. 붉은 오늘 초창기에 그러니까 5번째 에피소드로 저희가 메카시즘을 다뤘었잖아요. 그때 라벤더 공포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으니까 네. 더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팟빵의 붉은 오늘 그리고 5번째 에피소드를 꼭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벤더 공포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1953년 아이젠하워 당시 대통령이 행정명령 하나를 발동하는데요. 성적 일탈을 연방 공무원 해고 사유로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빨갱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비밀스러운 사생활 때문에 소련의 협박에 취약하다라고 하는 황당한 논리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고 사유로 만드는 행정명령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수의 공무원들이 직장에서 쫓겨났고 당시에는 의학계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동성애를 정신질환이나 범죄로 여겼던 시대니까요. 심지어 병원에서는 동성인물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고 전기 충격을 가하는 전환치료까지 그렇게 무자비하게 자행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성소수자를 공동체의 적으로 낙인을 찍었던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그런 외침이 터져 나오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국가 권력은 정작 성소수자들에게 너희는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야. 너희는 그런 거죠. 미국의 국민이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모순이 60년대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1960년대는 그야말로 이제 거리의 시대가 펼쳐지는데요. 먼저 63년 8월 28일 그 유명한 워싱턴 행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와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무려 25만 명이 수도 워싱턴에 모였고 링컨 기념관 계단에서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 사진의 저 장면이죠. 이런 이 네. 역사적인 유명한 연설을 이때 그러네요. 하게 되는 거죠. 63년. 맞아요. 네. 63년이 사실 페미니즘에도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그렇죠. 63년에 소위 이제 제2 물결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그 페미니즘의 문을 활짝 열어낸 한 권의 책이 나오는데요.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저 베티 프리단의 여성의 신비라는 책입니다. 유명한 책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 중산층 가정에 던져진 폭탄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교회의 주택에서 가정과 남편과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살던 이 미국의 주부들이 느끼던 이 이유 모를 공허함. 이것을 이름 붙일 수 없는 문제라고 최소한 명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여성의 신비라는 말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여성들이 행복감을 느낀다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말하자면 약간 풍자해서 비판한 말이라고 그렇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베티 프리단의 책이 어마어마한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연결이 됐고 그게 66년에 전미 여성기구 나우라고 줄여서 부르죠. 이것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돼서 조직적으로 여성들도 고용평등 그리고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인권과 관련된 운동, 자유, 해방 이런 운동들의 이제 정점을 찍는 운동이 60년대에 더 큰 흐름으로 폭풍처럼 몰아치는데 그게 이제 대학가에서 등장한 신자파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아카데미상을 휩쓴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그 시대의 뜨거운 열기가 이제 생생하게 그려지는데요. 영화 속 주인공 밥 퍼거슨의 모티브가 됐던 게 우리가 이제 지난번 68혁명 때 얘기했던 네. 민주학생연합, 민주사회 학생연합 SDS 그리고 그 분파의 하나였던 웨더맨 언더그라운드, 웨더맨 같은 조직들이 베트남 전쟁 반대와 체제 전복을 꿈꾸면서 이제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제 1960년대 미국은 흑인 해방, 여성 해방, 반전 운동으로 온 거리가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하는 함성으로 가득 찼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참 이게 모든 광장들이 꼭 그 광장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이 거대한 해방의 물결 속에서도 성소수자는 가장 마지막까지 배제된 그렇죠.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해 주신 이 가슴 뛰는 워싱턴 행진을 기획하고 조직했었던 실제적인 총감독 바야드 러스틴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25만 명의 대군중을 움직일 정도의 천재적인 기획자였지만 이 사람이 게이였다. 단 말이죠. 네. 그래서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공화당 스트롬 서먼드 의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변태다, 막 병역 기피자다, 공산주의자다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약간 그 종북 게이 타령하는 이제 옛날에 딱 한때의 그거죠. 네, 한국 종북 정치를 이제 떠올리게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공격을 받아야 됐고 이런 공격을 받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억울할 텐데 이 사람이 워낙 운동의 기획자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자기 존재가 이 운동의 해가 될까봐 역사의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철저히 마쿠에서만 당시에는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김조광수 감독님이 전대협인가 한 청년의 문화국장이셨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이분이 무슨 초청 강연에서 하던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어쨌든 문화국장이면 굉장히 많은 기획을 행사 그렇죠. 기획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자기가 커밍아웃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음. 그랬는데
정복주의자들이 게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공격을 받을까봐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너무- 그때만 해도 또 학생운동에 대한 그 소위 그 네. 덮어씌우기가 많았던 때니까. 그 정복 게이라고 하는 이 공격적인 말을 실제로 김조광수 감독님 자신이 학생 때 그런 것을 걱정하고 고민했고 실존의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거고 이 대목에서도 딱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아, 정말. 여전히 그렇죠, 뭐, 네. 사실. 지금도 저는 우리 정치권에도 왜 성소수자가 없겠어요. 말을 못 그렇죠, 하는 거지. 그렇죠. 네. 아무튼, 네. 여성운동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베티 프리다는 페미니즘 운동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정말 데모와 같은 지평을 연 사람이지만 이 내부에 존재하는 레즈비언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라벤더 위협이다. 너희들이 우리 페미니즘 운동의 명성을 더럽힌다라는 식으로 밀어내려고 했고 그 말씀 주셨던 신자파 SDS 같은 조직에서도 동성애를 부르주아적인 타락이다. 이런 방식으로 공격해서 이제 무리의 일원으로 잘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토널의 1969년의 그날 전까지는 성소수자들은 국가에도 적대되고 혁명의 동지들에게도 어떤 냉담함을 피할 수 없었던 그런 일종의 고립된 섬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응축된 소외감 그리고 분노 이런 것이 터져 나온 게 바로 그 스토널 이것이었다는 거죠. 네. 아, 참 가슴이 아프대요. 배제된 자들의 항쟁 속에도 끼지 못하는 배제 속의 배제가 결국 스토널로 폭발했다. 네. 근데 아예 이름이 스토널이라는 게 진짜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돌로 쌓은 벽이잖아요. 네네. 스톤월인데 그 안에서 그걸 깨고 나오는 뭔가였다고 생각을 하면 상징적이죠. 지금도 뭔가 되게 울컥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네요. 스토널 항쟁이 1969년인데 그 전해가 우리가 68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68년이잖아요. 이런 68혁명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사건도 사실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고 그런 사건들이 68혁명 사건들이 스토널 항쟁의 어떤 배경으로도 상당히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붉은 오늘에서도 지금 68혁명 다뤘죠. 에피소드를 많이 다루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68년도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인데요. 네. 네, 이때는 진짜 혁명 전야 같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때를 살았던 사람들은 진짜 곧 혁명이 올지 모른다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80년대도 그랬어요. 어쨌든 60년대 초반부터 쌓여온 모순과 분노가 1968년이 되니까 동시에 터져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해를 기점으로 미국은 굉장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먼 베트남에서 날아온 이 비보였는데요. 68년 1월 30일 베트남 민족해방전선과 북베트남 군이 미국을 상대로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 공격을 구정대공세, 베트남으로 구정에 해당하는 테트라는 말을 붙여서 테트 대공세라고도 하는데요. 남베트남의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을 동시에 한날에 공격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명절인 설날에 휴전 약속을 깨고 들이닥친 이 공격은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결국에는 방어를 하긴 했는데 정치적으로는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전황이라는 게 이제 존슨 대통령이 있었던 존슨 정부였는데 어느 정도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 전쟁이 이제 조만간 끝날 것 같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었죠. 더군다나 이제 6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미군들이 계속 사망하면서 국내 여론이 안 좋을 때 이기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거의 끝났다. 이렇게 하고 있던 참에 사이공의 미국 대사관 담장으로 무너지고 거기에 북베트남군들이 침투하는 장면이 이제 거실 TV로 생중계되는 것인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죠.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불신이 들불처럼 퍼지고 대통령은 못 믿어도 이 사람 말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CBS의 전설적인 앵커였던 월터 크론카이트 조차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라고 탄식을 하게 되죠. 네. 아니 생방송으로 지금 쳐들어오는 게 다 보였는데 근데 이 앵커라는 이 사람이요. 이 사람
그 누구야 월터 크롱카이트 이 네. 사람 때문에 앵커란 앵커라는 말이 말이 네 나왔다고 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이 앵커가 원래는 그 배를 고정하는 이렇게 그렇죠. 닻을 네. 내리는 거 있잖아요. 네. 이 닻을 의미하는 거여서 근데 이제 마치 크롱카이트가 이 닷처럼 뉴스가 어디로 이렇게 이상한 데로 흘러가지 않고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준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붙은 별명이 뉴스 진행자를 아주 이제 앵커라는 말로 굳어졌다는 거잖아요. 앵커 너무 뉴스 진행자들이 앵커를 잘해야 되는데 참 이게 큰 문제죠. 네. 그냥 아무나 요즘은 앵커라고 불러서 맞아요. 이런 의미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도 그렇습니다. 자, 근데 단지 전쟁 반대라는 것만으로 거대한 혁명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네. 68혁명을 단순히 반전운동 이렇게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문화혁명이라고 부르는 어떤 배경과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역시 우리가 한번 다뤘던 얘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68년의 핵심은 신좌파라 불리는 젊은 세대의 등장이었습니다. 과거 좌파가 노동자의 임금 같은 경제적 생존에 집중했다면 68세대는 일상의 민주주의, 개인의 소외에 주목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성해방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해방을 주장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라는 구호처럼 낡은 도덕과 권위적인 사회체제 전체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68혁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때 대학가는 완전히 거대한 토론장이 되었고요. 청년들은 왜 우리가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이름 모를 나라에 가서 총을 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흑인 민권, 또 여성 해방, 그리고 억눌려 있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갈망으로도 이어졌고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슬로건이 탄생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 구호를 그렇게 외친 지가 별로 오래되신 거는 같지는 않아요. 네. 네. 지금은 그래도 좀 당연하게 들리기는 하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이 문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이게 1960년대 후반에 미국의 여성주의 운동 핵심의 인물이었던 캐롤 해니시라는 분의 논문 제목에서 유래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69년도에 발표된 이 글을 통해서 여성들이 가정이나 아니면 사적인 관계에서 겪는 억압이 단순히 어떤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권력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게 바로 이 논문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런 철학이 당시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고 하고요. 이제 특히 이 대학가의 사상운동의 핵심적인 공간이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UC 버클리 뭔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미국 명문대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곳인데 여기가 바로 거대한 사상의 용광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8년도 봄에 이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들이 학내에 체육관을 건설하는 것이 곧 인근의 흑인 거주지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학교 본관을 점거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학생들이 단순히 어떤 정책을 비판하는 걸 넘어서서 누가 공간을 점유하고 누가 결정을 내리는 건가라는 권력의 본질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이 마틴 루터킹 목사의 암살 며칠 후에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점거가 이 민권운동과 반전운동이 결합하면서 굉장히 운동적인 절정에 이르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동시에 매우 과격해지는 계기이기도 했다고 네.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헨리 씨의 말은 정치라는 게 의사당이나 어떤 정치 현장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잠을 자거나 집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 정치적인 투쟁의 현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68혁명의 가장 큰 성과는 그래서 정치의 범주를 확장한 데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전까지 정치가 체제 그리고 경제 이런 문제들을 논했다면 68혁명 이후의 정치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방식,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논하기 시작했죠. 나의 존재 자체가 정치다라고 하는 인식은 흑인 민권운동의 Black is Beautiful 선언과 맞불렸고 이것은 곧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더 이상 부끄러운 비밀이 아닌 긍지, 프라이드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사상적 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학가 분위기는 말 그대로 이 기성세대가 쌓아올린 모든 상식에 대한 거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넥타이를 풀고 머리를 기른 청년들이 히피 문화를 흡수하면서 자유연애를 주장했고 이것은 권위주의적인 가부장제 가족 체계에 균열을 냅니다. 또 스톤월 이내에 모였던 드래퀸과 트랜스젠더 가출 청소년들 역시 이런 공기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던 건데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경찰의 곤봉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 환자나 범죄자가 아니라 당당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스톤월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부에 대한 불신과 혼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또 하나의 대형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4월 달에 발생합니다. 미국 전역에 충격과 분노 그리고 아픔을 던져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가는 것이었을까 싶습니다. 벌써요? 네. 가만히 있어봐. 이야기가 저희가 지금 방송 시작한 지 40분인데 오늘은 좀 빨리 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저희가 지금 8시 40분인데요. 8시 5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붉은 오늘 양경규, 나경채, 심재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습니다. 붉은 오늘.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쉬기 전에 미국 전역을 충격과 분노, 아픔을 던져준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어떤 거였을까요? 비폭력 저항의 상징이었던 마틴 루터킹 목사가 암살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1968년 4월 4일 멤피스의 로레인 모텔 발코니에서 울려 퍼진 한 발의 총성. 흑인들의 가슴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내심을 앗아가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사랑과 비폭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목소리가 피와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미국 100여 개 도시에서 분노의 폭동이 일어났고 연방정부는 백악관 근처에 기관총 진지를 구축할 정도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거리는 며칠 동안 시위와 소요 사태로 연기와 불길로 뒤덮였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킹 목사가 멤피스에 갔던 것은 멤피스 청소 환경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갔었던 건데요. 이 환경 노동자들은 대부분 흑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백인보다 임금이 낮았고 백인 감독관에 의해서 사전 예고 없이 바로 해고됐던 그런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노동자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파업을 벌이게 되는데요. 1,300명이 넘는 흑인 환경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줄 것, 초과 근무 시 1.5배의 수당을 지급할 것, 안전 조치를 할 것, 비 오는 날 돌아가라고 하지 말 것, 그리고 그럴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파업의 요구 사항이었는데 너무 상식적인 것들인데 바로 이제 마틴 킹 목사가 이들의 파업을 지원하려고 멤피스에 갔다가 변을 당했던 겁니다. 네. 아이고 정말 희망이 무너지는 속도가 정말 무서울 정도였겠어요. 네. 멤피스 흑인 노동자들의 상실감 그리고 공포도 엄청났을 것 같고요. 근데 비극이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면서요. 불과 2달 뒤에 6월에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마저도 암살된다잖아요. 네. 네. 1963년에 암살로 사망한 형 존 F 케네디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미국을 약속했던 인물이 바로 로버트 F 케네디 상원의원이죠. 이 사람은 베트남 전쟁 종식과 빈곤 퇴치를 외쳤고요. 젊은이들, 소외된 이들의 유일한 탈출구로, 정치적 탈출구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의 의원 중에서는 매우 개혁적인 의원에 속하는 편이었죠. 그러네요. 이 사람을 놓고 사실은 이제 운동권에서 논쟁이 많았죠. 저걸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도 비판적 그렇잖아요. 지지할 거냐 아니면 우리도 전폭적 그렇잖아요. 지지할 네. 거냐. 그러니까 당시 이 암살이 있었던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 경선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이 선거에 출마한 상태였어요. 캘리포니아 경선 승리 직후에 호텔 주방 복도에서 총에 맞은 겁니다. 변화를 꿈꾸던 사람들이 굉장히 정말 그러니까 이 우리 입장으로 대답 보자고요. 진보 정당 엄청 해가지고 그러게요. 천신만고 끝에 우리의 후보를 딱 선출을 했는데 암살당했어. 그러니까 변화를 꿈꾸던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건은 야, 이 시스템 안에서는 정의로운 지도자조차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했고 이것은 뭔가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린 저주와도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실망감과 억눌린 분노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지점이 그해 8월 달에 시카고에서 열렸던 민주당 전당대회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 명의 대통령과 이어서 두 번째 대통령 후보를 연달아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고 네. 이 사람이 변화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막 열망을 가지고 지지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혀 원치 않던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는 전당대회였기 때문에 반전 시위대, 신자파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전당대회장으로 막 몰려들었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현명하게 처신을 하면 다행이었을 텐데 이 지자체장이 당시에 이 시카고의 리처드 데일리 시장은 질서 파괴자는 용납하지 않겠다. 라면서 10,000명이 넘는 경찰, 6,000명이 넘는 주 방위군까지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시위대를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참혹한 광경이 벌어지는데요. 사실 이 광경이라는 게 지금의 미국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인데 최루탄 쏘고 곤봉 휘두르고 평화적으로 시위하던 청년들뿐만 아니라 취재진들, 행인들한테까지 이런 폭력이 공권력에 의해서 가해졌습니다. 호텔의 로비에 유리가 박살나는 건 물론이고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끌려가는 장면이 전 세계에 아이고, 생중되는 동안에 세상에. 시위대는 카메라를 향해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변화에 이 열망을 받아 안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전당대회가 공권력의 어떤 너무너무 잔혹한 전시장으로 변해버린 거죠. 지난번에도 소개했는데 이 장면이 이제 시카고 세븐이라고 하는 영화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아, 그래요? 686명 할 때도 저희가 한번 소개했던 영화인데 시카고 세븐 그러니까 17명의 이제 이 활동가들 얘기를 이 당시에 전당대회를 둘러싼 얘기들이 나오죠. 네. 네. 국가 권력의 폭력이 정말 극에 달한 상태였네요. 그리고 운동권도 그에 맞서는 운동권도 점점 더 과격해질 거고 참 씁쓸합니다. 이 모든 해방과 저항의 서사 속에서 성소수자들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인 것. 그쵸. 맞죠? 네. 네. 사실 그 사회 안에 있으면 그 네.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기대감이라는 걸 갖게 되잖아요. 네. 하지만 표면적으로 대변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도 계속 배제당했었던 이 뜨거운 분노, 처절한 좌절 이런 것들이 어떤 화약고 상태가 됐고 그 화약고가 1년 만에 터져나온 것이 바로 69년의 6월 이 작은 술집 스톤월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스톤월 항진과 가까운 이야기를 조금 더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벤더 공포라는 말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적색 공포라는 말은 많이 하잖아요. 레드 컴플렉스라는 말도 네. 하고요. 바로 이제 메카시즘이 원조인데요. 공산주의자를 색출한다면서 미국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은 바로 그 사건입니다. 라벤더 공포는 바로 이 적색 공포, 메카시즘과 쌍둥이처럼 동시에 진행된 동성애자 색출 운동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공산주의자보다도 동성애자로 지목돼서 해고된 연방 공무원 수가 훨씬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야. 그러니까 1950년대 이제 휠링 연설로부터 공산주의 사냥을 시작한 이 메카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성애자를 공격의 타겟으로 삼았고 앞서서 양경규 의원님이나 나경채 국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동성애자들이 정신적인 결함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들의 협박에 취약하다 이런 아무런 근거 없는 사실상 아무 근거 없는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을 기각해야 마땅한 상원에서는 오히려 호위위원회라고 하는 걸 구성해서 동성애자들을 본격적으로 축출을 하기 시작했고 이게 바로 라벤더 공포. 이 라벤더가 보라색이잖아요. 지금은 보라색이라는 게 약간 여성 운동의 컬러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약간 여자 같은 남자들 아. 여성은 빨강이고 남성은 파랑이잖아요. 이 중간에 있는 이 보라색 이거를 동성애자들의 컬러라고 해서 라벤더라는 은어를 썼대요. 이 아. 라벤더 공포의 서막이 그래서 라벤더 공포라고 하는 네 거예요.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동성애자 축출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휠링 연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1950년 2월 9일 웨스트 버지니아주 휠링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한 메카시의 연설인데 네, 네. 그 후반부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력한 처지에 놓이게 된 이유는 적국이 우리 해안을 침략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나라로부터 그토록 좋은 대우를 받아온 자들의 반역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반역한 자들은 불우한 이들이나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혜택, 최고의 가정, 최고의 대학 교육, 그리고 정부 내 최고의 일자리를 누린 자들입니다. 이것은 국무부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곳에서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영리한 젊은이들이야말로 가장 반역적인 행동을 한 자들입니다. 내 손에 205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국무장관에게 공산당원임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무부에서 일하며 정책을 형성하고 있는 명단입니다. 헐, 205명의 명단이 있다니 세상에. 저희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손에 든 저 종이가 사실은 아무 종이나 흔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무슨 세탁소 영수증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어이없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 폭로 뒤에 미국 사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무슨 일이 있었죠? 이제 그 뒤로 이제 광풍이 불죠. 그래서 이제 메카시의 이 연설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서서 미국 정부 내부에 보이지 않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모든 조치들이 취해지기 시작하고 그게 뭐 정부 내부뿐만이 아니라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무슨 뭐 학계 이런 데에 모두 한번 그냥 낙인을 찍으면 바로 퇴출되는 그런 공포가 공식적으로 그야말로 이제 넘쳐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이게 너무 심하다 싶어서 그 명단 내라 그러면 우리가 국무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없으니까 메카시 네가 명단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205명은 아니고 557명이야라고 또 말을 바꾸기도 하고 하면서 끝까지 명단을 주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제 사기꾼이네. 공격은 계속하는 네. 그런 양상이 이어졌죠.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거는 메카시가 겨냥한 내부의 적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자들이 소수 집단이나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최고의 교육을 받고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영리한 젊은이들이라고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약하고 타락한 엘리트라고 하는 프레임 이것이 동성애 혐오와 결합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산주의자는 사상적인 반역자라면 동성애자는 도덕적인 반역자다. 이런 논리였던 거죠. 진짜 말도 잘 만들어내네. 그러니까요. 정말 아무 근거도 없는데 네. 이 사람들의 혐오를 이용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사람들을 올가놓는 것에는 정말 천재. 재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들이 했던 논리를 보면 진짜 기가 차요. 동성애자들은 그들의 비밀스러운 생활 때문에 소련 간첩의 협박에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다. 진짜 이 논리는 정말 무슨 천재적 기적의 논리. 그러니까 소련에서 간첩이 와가지고 연방 공무원들이 남자랑 자는지 여자랑 자는지 이렇게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너 게이지, 너 내가 이거 폭로하기 전에 빨리 나에게 협력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은 동성애자들의 취약함을 누구보다 이용한 건 메카시였죠. 어쨌든 이 논리가 미국 안에서 힘을 얻으면서 50년대 말에 앞서 말씀드린 호의 보고서 이게 채택돼서 정당하게 공적 조치로 동성애자의 공직 배제를 이제 취하게 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네. 이 호의 보고서는 또 무엇일까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행정부 안에 지출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그 안에 여러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중 클라이드 호이라고 호이는 사람 이름인데요. 호이. 네. 줄리가 호이 네, 이런 그게 아니고 사람 이름인데 사람 이름. 클라이드 호이 상원 의원이 이끈 분과위원회가 낸 보고서. 아, 이게 그렇군요. 호이의 보고서입니다. 그럼 이제 이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이게 문제일 텐데 바로 정부 내 동성애자 및 성도착자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가 있었던 겁니다. 네, 놀랍고도 무서운 시대였던 거죠. 둘리의 호이보다 못한 보고서는. 차라리 이런- 만화였다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이게 현실의 호의였다는 건데요. 이 논리가 정점에 달한 결과물이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1953년 행정명령 10450호입니다. 이젠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정말 성적 일탈을 연방 공무원 채용의 명시적인 배제 사유로 정해버린 거죠. 네. 사실 지금의 이 차별금지법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것은 너무 명백한 그렇죠.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차별로 당장 효력을 상실하게 될 텐데요. 이 명령으로 인해서 최소 10,000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이 해고되거나 사직을 강요받았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과정이 정말 어이가 없어요. 신문실에 딱 들어서면 당신이 동성애자라는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냥 이걸 계속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당황하면 너 동성애자 이렇게 되면서 뭐라고 해제, 말해봐야. 해고. 네. 해봐야 뭐 이미 소용없는 거죠. 그렇죠. 이미 찍혀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반박할 수 있는 기재가 없는 거죠. 너 동성애자라는데 할 말 있니? 라고 하면 얘기를 해봐야 끝없이 올가져 들어가는 게 이런 종류의 음모론이잖아요. 네, 국가가 앞장서서 성소수자들을 색출하고 사냥했다고밖에 그렇죠. 말할 수가 없겠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저항의 씨앗이나 희망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69년 6월 28일 전에도 이제 이런 저항의 씨앗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성소수자들은 이제 자기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가면을 쓰고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50년에 결성된 마타신 소사이어티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들은 자신을 중세의 광대들에 비유했습니다. 가면 뒤에 숨어서 권력자에게 진실을 말하던 이들처럼 그렇게 중세의 광대에 비유를 했는데요. 중세 프랑스의 가면 극단이었던 마타신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사회적 박해를 피해 가면을 쓰고 진실을 말해야 했던 그들의 처지가 당시 동성애자들의 처지와 같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타신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던 것이죠. 네, 이 초기 마타신 운동은 아주 조심스럽게 운동을 했습니다. 양복을 정중하게 차려입고 거리에 나가서 우리도 당신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선량한 시민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호소를 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런 온건한 방식은 젊은 세대에게 점점 한계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렇지 젊은 않았겠어요? 성소수자들에게. 네, 젊은 성소수자들에게 한계로 다가왔겠죠. 왜 우리가 가면 뒤에 숨어서 허락을 구해야 하는 거야? 이런 근본적인 분노가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타신 소사이어티는 어쨌든 조직적으로는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험이 남아 있었다면 그 마타신 소사이어티의 온건함이 채워줄 수 없었던 어떤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 욕구, 그렇죠. 이것이 어떤 젊은 층의 반발로 결합되면서 터져나온 것이 결과적으로 69년의 스토널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마타신이 가면을 쓰는 것으로 자기를 표현했다면 스토널은 그 가면을 집어던진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전환이네요. 네. 가면을 썼던 이들이 결국은 가면을 벗어 던지기까지 그 안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뭔가 이렇게 움직였던 인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마타신 소사이어티를 이끌었던 핵심 인물들은 어떤 사람이었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 조직의 뿌리에는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진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해리 헤이라는 분과 루디 게른라이히라고 하는 분인데요. 게른라이히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루디 거니치에 가까운 발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글 자료에는 게른라이히, 또 어떤 자료에는 거니치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이고요. 어쨌든 해리 헤이가 차가운 지성과 조직력을 갖춘 혁명가였다면 루디 게른라이히는 시대의 금기를 깨는 예술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 둘은 참 잘 만났는데요. 해리 헤이는 공산주의 활동가 출신이었고 그는 이제 성소수자들이 단순히 치료받아야 할 병자가 아니라
흑인이나 유대인처럼 고유한 문화를 가진 억압받는 소수민족이라는 파격적인 개념을 정립하게 됩니다. 누가 해리 헤이예요? 저기에서 왼편에 있는 분이 응. 헤이고요. 좀 나이 드신 분이 해리 네. 헤이예요. 네. 어쨌든 억압받는 소수민족이라는 파격적인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하고 했는데요. 반면 그의 연인이기도 했던 루디 게른라이히는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인 망명자로서 훗날 모노킨이라는 수영복을 발표해 전 세계를 뒤흔든 패션 디자이너가 됩니다. 혹시 모노키니 들어보셨어요? 그거죠. 제가 또 조사를 했답니다. 앞에서 보면 원피스 수영복인데 디테일을 딱 보면 이게 비키니처럼 보이는 네. 원피스. 네. 야, 네, 잘하시네. 수영복이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답니다. 이게 이 루디 게른라이히라는 사람이 이 처음 네. 디자인한 거라고요. 네. 놀랍네요. 근데 아까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둘이 연인이었다는 것도 그렇죠. 놀랐고. 네. 네. 혁명가 패션 디자이너 커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요즘엔 잘 보기 어려운 커플 조합일 것 같은데 정말 영화 같은 조합이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는 혁명가 하나는 패션 그 디자이너인데 이 둘의 조합이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영화 같다는 말씀이 딱 맞는 게 그래서 나중에 이 두 사람의 삶이 연극으로는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더 템퍼멘탈스라고 하는 이름의 연극으로 제작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두 사람은 직업이 달랐던 만큼 캐릭터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리 헤이가 이제 혁명가로서 이론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어떤 조직의 뼈대를 딱 세우는 역할을 아하. 했다면 이제 루디 게른라이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션계에서 화려하게 활동을 하면서 인맥을 쌓고 자금을 모아서 조직의 물질적인 토대를 닦았던 거죠. 그래서 이론이 있고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만났었을 때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운동에 어마어마한 힘이 되었을 거라는 걸 그러네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네.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루디는 대중적인 명성이 있는 만큼 철저하게 가면 뒤에 남자 마타신으로 살아야 했고 이제 해리는 사실 자기 정체성을 위해서 가정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정이겠죠. 그걸 이제 포기할 정도로 이제 투쟁적이었다라고는 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선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타신 소사이어티가 가진 한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둘의 굉장히 너무나 드라마틱한 조합과 그렇죠.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 뭘까요? 앞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던 건데요. 라벤더 공포라는 국가적 폭력 앞에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저항을 했다는 점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긴 했지만 그들은 주류 사회에 자신들이 받아들여지려면 그러면 단정해야 된다. 그래서 지나치게 단정한 시민의 모습을 끊임없이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은 채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성소수자 운동을 하게 되죠. 마타신 소사이어티의 어떤 의미에서의 역사적 의미도 있는 거지만 그런 한계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게 바로 마타신 소사이어티였죠. 네, 그 한계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마타시는 주로 백인 중산층의 남성 중심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유색인종이나 트랜스젠더 또 가난한 퀴어들의 분노를 담아내기에는 지나치게 온건한 방식이었던 거죠. 그랬겠네요. 네.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라고 미소 지으면서 캠페인하게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은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도대체 왜 우리가 허락을 구하면서 동화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젊은 성소수자들의 폭발적인 질문이 마타신의 가면을 뚫고 나오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마타신이 어떤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태동, 서막이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동시에 어떻게 보면 스토널이라고 하는 그 이후에 거대한 폭풍, 그 가면을 뚫고 나서서 진정한 이제 존재 그대로를 보여주는 어떤 이런 폭풍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만 하는 일종의 과거의 벽이기도 했었던 거죠. 네. 라벤더 공포가 만든 침묵과 공포 그리고 그 안에서 싹튼 저항의 어떤 언어들 그 언어를 처음으로 장착했던 조직인 마타신 소사이어티 그 운동의 온건함을 극복하는 데 필요했던 20년의 세월이
이제 스토널로 이어졌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이야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리 네. 잘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점점 더 부르는- 흥미진진한 얘기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시기를 불러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타신 소사이어티가 결성이 됐었던 이제 1950년부터 스토너 네. 항쟁이 일어난 이제 69년까지 말씀하신 딱 그 20년 요 시기를 퀴어 세계사에서는 호모필 시대, 호모필 시대? 네, 호모필리아인 거죠. 그렇죠. 그 사랑을 아. 필리아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사실 사람들한테는 호모섹슈얼이라고 음.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낙인으로 작용하는 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오로지 섹슈얼리티만 집착하는 어떤 그런 그렇죠. 존재처럼 느껴지게 하는 음. 단어였거든요. 이제 그랬기 때문에 마타신에서 이 해리 헤이랑 루디긴 게르나이 요 커플은 그러니까 섹스가 아니라 필리아, 필리, 사랑을 강조하는 호모필이라는 일종의 완곡 어법을 아. 사용해서 이 시기를 호모필, 마타신의 시기는 호모필의 시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우리는 문란한 범죄자가 아니라 그저 누군가를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로 말입니다. 되게 가슴 아프네요. 그렇게 얘기를 맞아요. 듣고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마타신 소사이어티를 호모필 운동의 효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분들은 주류 사회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 최대한 품격 있고 선량한 시민의 가면을 써야 했고요. 그것이 당시로서는 생존을 위한 유일한 정치적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참 지금까지 먼 길을 돌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토널 항쟁의 역사를 돌아볼 때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되었던 미국의 50년대, 60년대 그 격동의 시대를 돌아봤고 그리고 그 파란만장한 시대였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도 돌아봤습니다. 이 메카시즘의 광풍 그리고 라벤더 공포가 만든 깊은 어둠 속에서도 마타신 소사이어티 같은 이들의 호모필 운동이라고 하는 저항의 불씨를 지펴왔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참 경이롭게 느껴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불씨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모필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완곡 어법으로 이제 어떤 성적인 오직 섹슈얼리티에만 이제 집중한다는 네네. 낙인을 벗겨내고 필리아 그 사랑 자체를 강조하는 것에만 머무르지는 않았던 거죠. 사실은 마타신이 있었기 때문에 스토널로 갈 수 있었다고 볼 그렇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어떤 가면 벗기, 커밍 아웃이라고 하는 전략이 공개적으로 대두될 수 있었던 하나의 토대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이 화면에 잡지, 네, 더 레더라고 써 있는 잡지가 나오는데요. 레더는 사다리를 의미하는 그렇죠. 단어죠. 근데 저거는 마틴과 라이언이라고 하는 동성애 부부가 창간한 동성애자 잡지인데요. 56년도에 창간이 돼서 72년까지 격월관으로 발행이 됐고요. 저기는 써 있는 것처럼 작은 글씨로 써 있는데 1957년 10월호 표지입니다. 저 보시는 것처럼 가면을 벗고 뭔가 저 사람 표정이 좀 속 시원해 보이잖아요. 저만의 생각일 네, 수도 화면 있지만. 울고 있네요. 네, 가면은 울고 있지만 이 울고 있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이제 나의 맨 얼굴로 세상을 마주하는 이제 이런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면 벗기라고 하는 모티프가 호모필 시대에 조금씩 퍼져나가게 됐고 이거는 사실 필연적으로 그 이후에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정치적 전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씨가 60년대의 이 여성운동, 반전운동, 민권운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68 혁명, 68 운동의 거대한 물결하고 하나로 마침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서 스토널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선언했던 여성운동은 가부장제와 성역할 굴레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흑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평등을 이야기했던 흑인 민권운동은 성소수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당당히 드러내는 법과 거리에서 투쟁하는 전술을 가르쳐 주었고 또 베트남 반전운동은 국가의 무소불위한 권위에 질문을 던지는 용기를 성소수자들에게 주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68혁명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안에 녹아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성소수자 운동의 새로운 길,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 모든 다양한 운동들이 서로 어깨를 빌려주면서 또 성소수자들의 의식을 깨웠는데요. 왜 흑인과 여성은 저렇게 권리를 주장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양복을 입고 가면 뒤에서 숨지기면서 허락을 구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자각이 일어난 것입니다. 호모필 운동의 인내가
60년대 사회운동의 역동성과 만나면서 이제 폭발 직전에 화약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1969년도에 그 스토널 뉴욕은 단순히 한 술집의 소란이 아니라 진짜로 수십 년간 쌓아왔던 억압과 해방의 에너지가 응축되어서 정면으로 충돌하기 직전에 어떤 폭풍 전야 같은 그런 곳이었네요. 네. 네. 정확한 말씀이고요. 이제 무대가 준비된 거죠. 음. 그래서 이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1969년 6월 28일 새벽 이 그리니치 빌리지의 습한 공기를 가르면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평소라면 고개를 숙이고 뒷문으로 도망쳤을 그 사람들이 그날은 달랐던 거죠. 네. 이제 모든 조건이 무르익은 거예요. 네. 이제 1969년 6월 28일에 그날 밤으로 가봐야겠습니다. 그죠? 네. 자, 갑시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평소보다는 조금 빨리 끝나게 되는데요. 어쨌든 다음 방송은 이제 스토널인에서 6일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알아볼 시간이죠.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사건을 무지개의 시작이고 레인보우 비긴스라고 규정한다면서요. 네. 그렇게 되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방송도 꼭 시청하셔야 되겠죠? 네. 그런데 다음 방송이요. 저희가 원래 4월 29일 날 찾아뵈야 돼요. 그죠? 2주 네. 뒤에 간격으로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6월 지방선거 준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일이 많은 관계로 출연자들의 일정이 되게 겹쳐가지고. 네. 네. 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도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일정을 4월 24일 날 금요일 7시에 찾아뵙도록 딱 하겠습니다. 한 번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딱 한 번이에요. 네. 네, 다시는 격동의 시대이니만큼 일정도 격동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여튼 정말 죄송하고요. 4월 24일 날 금요일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방송 새로운 이야기여서 굉장히 좀 저한테는 약간 어렵기는 했어요. 하지만 굉장히 너무나 재밌네요. 신선하고. 그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도 한데요. 다음 방송 정말 기대가 됩니다.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우리는 1950년대의 차가운 라벤더 공포가 어떻게 60년대의 뜨거운 68 혁명과 만났는지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시인 기형도는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고 노래했지만 1969년 6월의 그들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는 호모필이라는 가면대에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벽돌은 날아오르는 법을 배웠고 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배웠다. 서두에 들려드린 작자 미상의 시구절처럼 스토널의 그 낡은 벽돌 한 장은 단순히 경찰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나를 부정해온 세상의 단단한 벽을 깨부수는 자긍심의 첫 번째 박동이었습니다. 흑인 민권운동의 거리에서, 여성운동의 외침 속에서, 그리고 68 혁명의 해방구에서 배운 저항의 문법이 비로소 성소수자들의 언어가 된 그 순간 더 깊고 더 처절하며 더 아름다운 스토널의 시간을 만나보겠습니다. 2주 후 수요일 저녁 8시에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4월 24일 금요일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